벨기에 그랑프리에서는 키미 안토넬리가 다시 한번 정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포디움에 오른 세 선수 모두 순탄한 레이스를 치른 건 아니었는데요. 드라이버들은 주요 장면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경기 후 인터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벨기에 그랑프리 우승자 키미 안토넬리입니다. 폴 포지션에서 출발한 키미 안토넬리는 첫 랩부터 막스와 르클레르를 상대로 치열한 선두 경쟁을 펼쳤는데요. 키미는 당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완전 정신없는 상황이었다. 오르주 직전에 막스가 굉장히 빠르게 나를 추월했지만 내가 다시 막스를 추월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샤를이 거의 내 옆까지 들어와 있었다. 그때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잘 몰랐다. 뒤에서 차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내 자리를 지키는 데 집중하면서 사이드미러를 계속 확인했다. 이후 18랩 막스가 먼저 피트스톱에 들어갔고 곧바로 짧은 VSC가 발동되었지만 피트스톱 이득을 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키미는 다음 랩인 19랩에 피트스톱을 마쳤고 바로 다음 랩인 20랩에 두 번째 VSC가 발동됐습니다. 아직 타이어를 교체하지 않았던 르클레르는 이 타이밍을 활용하여 피트스톱 후 키미의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VSC로 인하여 선두가 뒤집힌 상황에 대해 키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조금 짜증은 났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예측할 수 없다. 어떨 때는 운이 따라주고 어떨 때는 그렇지 않다. 스즈카에서는 세이프티카 타이밍이 나에게 굉장히 유리했지만 오늘은 반대였다.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최대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VSC로 선두를 내준 키미는 르클레르를 추격한 끝에 다시 선두를 되찾았습니다. 쉽지 않았던 우승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차의 페이스가 좋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첫 번째 스틴트에서는 막스가 계속 따라왔고 하드 타이어에서는 샤를도 굉장히 빨랐다. 우리에게 강한 구간이 있는 반면 샤를이 더 빠른 구간도 있었기 때문에 간단한 레이스는 아니었다. 그래서 다시 선두를 되찾고 우승했다는 점이 더욱 만족스럽다. 키미는 최근 몇 경기에서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도 차량 문제와 여러 변수로 결과를 놓쳤습니다. 다시 흐름을 되찾았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키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모멘텀은 계속 있었다. 단지 결과가 따라오지 않았을 뿐이다. 이번에는 그 페이스를 결과로 연결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또한 키미는 러셀을 리타이어로 인하여 드라이버 챔피언십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된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물론 점수 차이가 벌어지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시즌은 아직 길고 상황은 빠르게 바뀔 수 있다. 조지도 언제든 다시 강해져서 돌아올 수 있다. 지금 격차를 계산하기보다는 매 경기 찾아오는 기회를 최대한 잡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키미에게 이번 스파에서의 우승이 어떤 의미인지 묻자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작년 이곳에서는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었다. 그때의 나에게 1년 뒤 같은 장소에서 우승할 거라고 말했다면 아마 믿지 못했을 것이다. 올해는 확실히 훨씬 좋은 주말이었다. 다음은 벨기에 그랑프리 2위 샤를 르클레르입니다. 사그리드에서 출발한 르클레르는 첫 랩에 러셀과 막스를 추월하며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후 20랩에 발생한 VSC를 활용해 피트스톱을 마친 뒤 키미의 앞으로 나오며 선두까지 차지했는데요. 마지막까지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묻자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승할 수 있다고 믿었다. VSC가 우리에게 유리한 타이밍에 나온 것은 분명 운이 좋았다. 하지만 레이스 페이스도 예상보다 강했다. 하드 타이어로 교체한 뒤 첫 5랩에서 6랩 동안은 차 앞부분의 접지력 때문에 고생했지만 이후에는 조금씩 다시 좋아졌다. 8랩에는 르클레르와 피아스트리가 나란히 달리던 중 접촉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상황에 대해 묻자 르클레르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8랩보다는 1000랩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다. 피아스트리와의 상황이 굉장히 아슬아슬했던 것은 맞다. 그래도 다행히 둘 다 큰 피해 없이 레이스를 이어갈 수 있었다. 영국 그랑프리 우승에 이어 스파에서도 2위를 기록한 르클레르. 최근 페라리의 경쟁력이 확실히 좋아진 것인지 묻자 아직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분명 발전한 것은 맞지만 아직 내가 원하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차에는 여전히 내가 운전으로 보완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아직 완전히 자연스럽게 몰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래도 우리 차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했던 실버스톤과 스파에서 우승과 2위를 기록했다. 두 경기 모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에 가까운 결과를 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러셀이 이번 주말 겪었던 원인 불명의 에너지 전개 손실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르클레르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에게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나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일은 실제로 생긴다. 파워 유닛이 워낙 복잡해서 직선에서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잃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날들이 있다.
나도 금요일과 3차 프랙티스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퀄리파잉에서는 세팅을 조금 조정한 뒤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최선을 다해 운전하고 있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무언가가 달라지는 것은 드라이버 입장에서 꽤 답답하다. 다음은 벨기에 그랑프리 3위 막스 베르스타펜입니다. 이 그리드에서 출발한 막스는 1000렙에 키미를 추월하면서 잠시 선두로 올랐지만 레콩부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시 자리를 내줬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막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1번 코너에서 2번 코너까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했다. 오르주를 지난 뒤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고 레콩부까지 가는 구간이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키미가 다시 추월할 것은 예상했는데 사이드 미러를 보니 이번에는 빨간 로켓이 날아오고 있었다. 거기서 라인을 바꿨다가는 큰 충돌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대로 내 라인을 유지했다. 차량마다 에너지 전개 차이가 정말 엄청났다. 이후 막스는 18렙의 피트스톱을 마쳤지만 곧바로 짧은 VSC가 발동됐고 두 번째 VSC에서는 아직 피트스톱을 하지 않았던 르클레르가 이득을 얻었습니다. 막스는 VSC 타이밍과 레이스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레이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시도했다. 첫 번째 스틴트는 나쁘지 않았지만 두 번째 스틴트는 조금 더 어려웠다. 키미와 나 모두 VSC 타이밍에서는 조금 운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상황이 달랐다면 샤를과도 싸워볼 수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 스틴트에서는 한동안 차량 밸런스가 내가 원했던 상태가 아니었고 스틴트 전반부에 너무 많은 시간을 잃었다. 그래도 이번 주말 포디움에 오른 것은 좋은 결과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냈고 3위면 괜찮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레드불은 이번 주말 최근 사용했던 리어윙 대신 이전 사양을 리어윙으로 돌아가는데요. 기자가 새로운 리어윙의 성능에 관해 묻자 막스는 먼저 이를 정정했습니다. 새로운 리어윙이 아니다. 예전 리어윙이다. 잘 작동했다. 일단 차를 트랙 위에 유지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전보다 조금 더 경쟁력이 있었고 차량 밸런스도 나아졌다. 다만 하드 타이어에서는 조금 더 고전했다. 간단히 말하면 그게 전부다. 마지막으로 러셀이 겪었던 원인 불명의 에너지 전개 손실과 2026 파워 유닛의 복잡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막스는 짧게 답했습니다. F1 2026에 온 걸 환영한다. 다음은 맥라렌의 오스카 피아스트리와 랜도 노리스입니다. 먼저 6그리드에서 출발한 피아스트리는 1000렙에 발생한 러셀과 해밀턴의 사고를 피하며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사고로 세이프티카가 발동됐고 레이스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후 르클레르를 추격하던 피아스트리는 8렙에 나란히 달리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고 이때 플로어가 손상됐습니다. 피아스트리는 차량 손상이 레이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페이스는 좋았다. 특히 첫 번째 스틴트에서는 포디움 경쟁을 해볼 만한 페이스가 나왔다. 하지만 샤를과 접촉한 뒤 차량이 손상되면서 상황이 훨씬 어려워졌다. 랩마다 몇십 분의 1초씩 잃고 있었다. 첫 번째 스틴트가 끝날 때까지 계속 고전했고 두 번째 스틴트에서는 손실을 조금 줄일 수 있었지만 레이스가 필요 이상으로 힘들어졌다. 아직 성능이 조금 더 필요하다. 지금은 선두권보다 한 단계 뒤에 있는 느낌이고 우리가 만족할 만한 위치는 아니다. 앞으로 가져올 업그레이드가 격차를 줄이고 더 꾸준히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피아스트리는 손상된 차량으로 레이스를 이어가며 5위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반면 노리스는 퀄리파잉에서 3위를 기록했지만 파워 일렉트로닉스 사용한도 초과로 10그리드 페널티를 받아 13그리드에서 출발했습니다. 노리스는 하드 타이어로 긴 첫 번째 스틴트를 가져가며 6위까지 올라왔고 앞선 차량들이 피트스톱에 들어간 뒤에는 잠시 선두로 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VSC 타이밍에서 이득을 얻지 못했고 30렙을 맞춘 뒤 진행한 피트스톱에서는 왼쪽 뒷타이어의 기술적 문제로 7.8초가 걸리면서 8위까지 밀려났습니다. 이후 보톨레토를 추월하고 하자르를 추격했지만 0.7초 차이로 따라잡지 못하며 7위로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당시 결과에 대해 노리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결과를 평가하기는 조금 복잡하다. 이번 주말에는 차의 느낌이 아주 좋았고 페이스도 포디움을 노릴 수 있을 만큼 강했다. 차량의 밸런스에 자신이 있었고 차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앞으로를 생각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다만 결과는 조금 아쉽다. 오늘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일들이 전부 일어난 것 같다. VSC 타이밍은 경쟁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고 피트스톱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로 상당한 시간을 잃었다. 결국 그 시간이 트랙 포지션과 포인트 손실로 이어졌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페이스가 있는데 이런 변수에 막히면 정말 답답하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석하고 헝가리에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 맥라렌은 이번 주말 두 드라이버 모두 포디움을 노릴 만한 페이스를 보여줬습니다. 분명 맥라렌의 페이스는
페이스는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페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접촉, 페널티, 피트스톱과 같은 여러 변수의 발목을 잡히며 좀처럼 결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맥라렌이 여름방학 전 마지막 경기에서는 이 좋은 페이스를 실제 결과로 연결하며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21그리드에서 출발해 6위까지 올라온 아이작 하자르입니다. 하자르는 퀄리파잉에서 Q3까지 진출했지만 여러 파워 유닛 부품을 교체하면서 30그리드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어차피 후미 출발이 확정된 하자르는 Q3에서 자신의 기록을 남기는 대신 막스에게 슬립스트림을 제공하며 팀 플레이에 집중했고 그 결과 막스는 P2에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21그리드 스타트였던 하자르는 레이스에서 하드 타이어로 출발했는데요. 첫 랩에 세이프티카가 발동되자 바로 미디엄 타이어로 교체했고 바로 다음 랩에 다시 하드 타이어를 장착했습니다. F1 규정상 두 종류 타이어를 사용해야 하는 조건을 초반에 충족해 이후 전략의 선택폭을 넓히려는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자르도 처음에는 팀의 의도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피트스톱이 연달아 이어져서 처음에는 나도 조금 헷갈렸다. 그래도 팀을 믿었다. 몇 랩을 달리고 나서야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했다. 내가 상황을 파악하는데 조금 늦었던 것 같다. 결과적으로 전략은 잘 통했고 두 번째 스틴트에서 하드 타이어 페이스도 굉장히 강했다. 오늘은 크게 아쉬운 부분이 없었다. 하자르는 빠른 페이스를 바탕으로 15랩에는 이미 톱 10까지 올라왔습니다. 하드 타이어로 끝까지 가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VSC 상황에서 마지막 피트스톱을 진행했고 이후 노리스의 추격을 끝까지 막아내며 6위로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후미 출발이 아니었다면 어느 정도 결과가 가능했을 것 같은지 묻자 하자르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페널티 없이 정상적으로 주말을 치렀다면 오늘 페이스를 생각했을 때 포디움을 놓고 싸웠을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 로랑 맥킨스 역시 이번 경기를 하자르가 레드불에서 보여준 최고의 레이스라고 평가했고 당시 페이스는 톱3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퀄리파잉에서는 막스에게 결정적인 슬립스트림을 제공하며 P2를 만들어냈고 레이스에서는 21그리드에서 6위까지 올라오며 값진 포인트를 따냈습니다. 이번 벨기에 그랑프리는 루키 하자르가 왜 레드불로 콜업됐는지를 제대로 보여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첫 랩에서 레이스를 마친 조지 러셀입니다. 3그리드에서 출발한 러셀은 라소스를 빠져나온 뒤 에너지 전개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케멜 스트레이트에서 여러 대의 차량에 추월당했습니다. 이후 레콩부에서 해밀턴의 바깥쪽으로 추월을 시도했지만 두 차량이 접촉했고 러셀은 그대로 자갈밭에 빠지며 리타이어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러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은 스타트 직후부터 보였다. 1번 코너를 빠져나왔을 때 이유는 모르겠지만 배터리가 30에서 40% 정도 부족했고 그 때문에 세 대의 차량에 한꺼번에 추월당했다. 루이스와의 사고는 아직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내 생각에는 레이싱 인시던트에 가까웠고 루이스를 탓하고 싶지는 않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루이스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던 키미와 막스를 상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스튜어드는 이 사고 책임이 해밀턴에게 있다고 판단해 5초 페널티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러셀은 해밀턴보다 스타트에서 발생한 에너지 전개 문제와 주말 내내 이어진 직선 속도 부족을 더 큰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토토 볼프 역시 스타트에서 메르세데스 파워 유닛이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전개하지 못했다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인정했습니다. 러셀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문제가 하나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모든 면에서 충분하지 못했다. 이번 시즌에도 여러 번 그랬던 것처럼 다시 리셋하고 다음 경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보겠다. 이번 경기 전까지 키미와 러셀의 챔피언십 격차는 25점이었지만 키미가 우승하고 러셀이 무득점에 그치면서 그 차이는 50점까지 벌어졌습니다. 러셀은 올 시즌 빠른 페이스를 보여주고도 차량 문제와 사고로 중요한 점수를 놓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과연 러셀을 따라다니는 이 악재는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이번 벨기에 그랑프리는 키미 안토넬리 우승으로 끝났지만 한 경기 안에서도 각 팀의 희비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페라리와 레드불은 포디움에 올랐고 맥라렌은 살아난 페이스를 보여주고도 또다시 결과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하자르는 21그리드에서 6위까지 올라오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준 반면 러셀은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악재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이제 여름방학 전 마지막 경기인 헝가리 그랑프리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스파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준 팀들이 이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반대로 아쉬움을 남긴 팀들이 마지막 경기에서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벨기에 그랑프리에서 어떤 드라이버가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